죽어가는 뱀을 구해준 대가로 사람의 시커먼 뱃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신비한 눈을 갖게 된 청년. 하지만 그 능력은 축복이 아닌 고통이었습니다. 믿었던 친구와 이웃, 심지어 가족의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심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인간의 두 얼굴, 진실을 아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을 다시금 일깨우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청년 명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일찍 지고 달이 일찍 뜨는 곳이었는데 겨울이 되면 눈이 처마 끝까지 쌓여 밖으로 나가는 길조차 끊어지곤 하는 아주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욕심이 없고 서로 돕기를 즐겨하며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박한 이들이었기에 비록 가난할지라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홀로 계신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효심이 얼마나 깊은지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어머니가 드실 따뜻한 숭늉을 끓여 올린 뒤에야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명수가 사는 집은 비록 비가 새지 않을 정도로만 수리한 낡은 초가집이었지만 그의 부지런한 손길 덕분에 언제나 정갈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그가 산에서 캐온 약초들이 대나무 채반 위에서 꾸들꾸들하게 말라가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겨우내 쿵장작이 반듯하게 쌓여 있어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명수는 타고나기를 욕심이 없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성품이라 산에서 나무를 할 때도 아직 덜 자란 나무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고 산짐승들이 먹을 도토리는 남겨두는 넉넉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명수야,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이 굴러 들어온단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명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명수를 보면 저런 아들이 있으면 열 아들이 부럽지 않지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명수는 그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산이 붉게 물들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명수는 다가올 긴 겨울을 대비해 땔감을 넉넉히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벽부터 서둘러 채비를 마친 그는 지게를 단단히 메고 허리춤에는 낫을 차고 품에는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 하나를 넣은 채 산길을 올랐습니다. 산은 이미 겨울 준비를 하느라 고요했고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만이 명수의 발걸음을 따라왔습니다. 그는 익숙한 길을 벗어나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로 들어섰는데 그곳에는 말라 죽은 고사목들이 많아 땔감을 구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하던 명수는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다가 문득 풀숲 너머에서 무언가가 가늘게 신음하는 듯한 기이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산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지만 귀를 기울일수록 고통에 찬 비명처럼 들려와 명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마음으로 명수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풀숲을 헤치고 다가갔습니다. 그곳은 덩굴 식물들이 엉켜 있어 사람이 다니기 힘든 험한 곳이었는데 그 덤불 속에 하얗게 빛나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지금까지 명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기이하고 아름다운 하얀 뱀이었습니다. 뱀의 비늘은 마치 잘 닦아놓은 은그릇처럼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뱀의 몸통 중간 부분이 누군가 쳐놓은 낡은 덫에 걸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뱀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덫에서 빠져나오려 애를 쓰고 있었지만 그럴수록 날카로운 쇠붙이가 살을 파고들어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뱀을 보고 놀라 도망치거나 혹은 귀한 약재라 생각하여 덫에 걸린 뱀을 잡아갔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고통스러워하는 생명을 보고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뱀이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잠시 잊은 채 지게를 내려놓고 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명수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가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란다.
가만히 있어 보렴. 이 덫을 풀어줄 테니라고 중얼거리며 뱀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몸부림치던 하얀 뱀은 명수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듯 움직임을 멈추고 그 작은 눈으로 명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깊고 맑아서 명수는 순간적으로 그 뱀이 평범한 미물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명수는 떨리는 손길로 조심스럽게 덫의 용수철을 벌리기 시작했는데 덫이 꽤나 녹슬고 뻑뻑하여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참으며 온 힘을 다해 덫을 벌렸고 마침내 뱀의 몸통을 옥죄고 있던 쇠붙이가 헐거워지자 뱀은 재빨리 몸을 빼냈습니다. 풀려난 뱀은 도망가지 않고 상처 입은 몸을 웅크린 채 명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상처 부위에서는 붉은 피가 계속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주머니를 뒤져 자신이 다쳤을 때 쓰려고 가지고 다니던 쑥과 약초들을 꺼내 입으로 잘게 씹어 으깨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옷소매 끝동을 찢어 으깬 약초를 뱀의 상처 부위에 정성스럽게 발라주고 천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뱀은 따가울 법도 한데 얌전히 명수의 손길을 받아들이며 가만히 있었고 명수의 이마에는 긴장과 안도의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치료가 끝나자 명수는 뱀에게 이제 다 되었으니 조심해서 가거라. 다시는 사람 눈에 띄지 말고 깊은 산속에서만 지내야 한다라고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얀 뱀은 마치 고개를 숙여 인사라도 하듯 머리를 두어 번 까딱거리더니 명수의 주위를 한 바퀴 빙 돌고는 소리 없이 풀숲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뱀이 사라진 자리를 한참이나 바라보던 명수는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숲속에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서둘러 해놓은 나무를 지게에 싣고 산을 내려왔는데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지게의 무게가 훨씬 가볍게 느껴졌고 발걸음 또한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뿐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수는 어머니에게 산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뱀 이야기를 듣고 놀라시거나 걱정하실까봐 그저 나무를 많이 해서 기분이 좋다고만 둘러대었습니다. 저녁밥으로 구수한 된장국과 보리밥을 먹은 뒤 명수는 피곤한 몸을 누이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아주 기이하고 생생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명수는 안개가 자욱한 숲속에 서 있었는데 낮에 구해주었던 그 하얀 뱀이 나타나 점점 커지더니 눈부신 빛에 쌓인 신비로운 사람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상은 명수에게 다가와 은은한 목소리로 착한 젊은이여, 그대의 따뜻한 마음이 나를 살렸으니 나 또한 그대에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선물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손을 들어 명수의 두 눈을 지그시 눌렀는데 그 순간 명수는 눈 속으로 시원하고 청량한 물이 흘러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대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속에 감추어진 마음의 색깔을 보게 될 것이다. 부디 이 눈으로 소중한 것을 지키고 악한 것을 피하도록 하라. 그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귓가에 울리다가 점점 멀어졌고 명수는 자신의 눈이 환하게 밝아지는 느낌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창호지 문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어오고 있었고 닭이 풀을 치며 아침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눈이 평소보다 훨씬 맑고 시원하며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명수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늘 보던 마당의 장독대, 감나무, 흙담이 어제와는 다르게 너무나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사물이 본래의 색보다 더 깊고 진한 빛을 뿜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어머니가 나오셨는데 명수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비고 또 비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몸 주위로 몽글몽글하고 따뜻한 살구색 아지랑이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너무나 부드럽고 온화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명수는 내가 잠이 덜 깼나, 헛것이 보이나 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어머니가 가까이 다가와 명수야, 잘 잤느냐? 하고 물으실 때마다 그 따뜻한 빛은 더욱 환하게
어머니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어머니가 차려주신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자신의 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아침 일찍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명수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자 신기하게도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색깔의 아지랑이가 몸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흉을 보며 깔깔거리는 어떤 아주머니의 입 주위에는 옅은 회색 연기가 피어올랐고 묵묵히 물만 핥고 있는 순한 이웃집 형수님에게서는 맑은 물빛 같은 푸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제야 꿈속에서 들었던 마음의 색깔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과 본심이 기운으로 형상화되어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신기함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명수는 마을길을 걷다가 이웃 마을에서 물건을 팔러 온 장사꾼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장사꾼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비단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명수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 장사꾼의 손과 가슴 주위에는 끈적거리고 탁한 검은색 기운이 뱀처럼 휘감겨 있었고 그가 이건 정말 미치고 파는 거야 라고 말할 때마다 그 검은 기운은 더욱 짙어지며 꿈틀거렸습니다. 명수는 본능적으로 그 검은 기운이 탐욕과 거지짐을 알아차렸고 속이 메스꺼워져 급히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 장사꾼의 말에 속아 비싼 값의 물건을 사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당장은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수는 냇가에 앉아 흐르는 물에 얼굴을 씻으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능력은 분명 그 하얀 뱀이 준 보답일 터인데 이것이 과연 축복일지 아니면 저주가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속마음이 다 보인다면 앞으로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수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살구색 빛을 보았을 때 느꼈던 그 포근함을 떠올리며 이 능력을 나쁜 곳에 쓰지 않고 우리 가족과 마을을 지키는 데에만 조심스럽게 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심지어 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첫눈이 내렸고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면서 마을은 더욱 고요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명수는 낮에는 산에서 해온 나무를 패고 밤에는 어머니와 함께 새끼를 꼬며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기운은 여전했지만 그는 점차 그 풍경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밝은 노란색이나 흰색 혹은 옅은 초록색의 선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기에 명수는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사소한 다툼이나 욕심으로 인해 기운이 탁해지는 사람도 있었지만 금세 화해하고 웃으면 다시 맑은 빛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명수는 이런 마을 사람들을 보며 사람의 마음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날씨처럼 변하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마을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에 모인 사람들은 한양에서 아주 높은 벼슬을 지낸 대감님이 요양차 우리 마을로 내려온다더라.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짐을 실은 수레가 꼬리를 물고 온다더라 하며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온다는 소식에 마을 잔치라도 벌일 기세였고 누구네 집은 닭을 잡고 누구네 집은 술을 빚으며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명수도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마을 회관에 돗자리를 깔러 갔다가 사람들의 들뜬 모습을 보았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몸 주위에는 흥분과 호기심을 나타내는 붉은 기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그 붉은 기운들 사이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마을의 평화를 위협할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명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며 해를 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고 그 바람 속에는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날씨 탓이 아니라 앞으로 마을에 닥쳐올 거대한 사건을 예고하는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그 행렬이 마을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와 수많은 하인들,
그리고 짐을 가득 실은 수레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광경은 평생 산골에서만 살아온 마을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길가로 나와 그 행렬을 구경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아이고, 저 비단 좀 봐. 저게 다 얼마야? 대감님 인상이 아주 훤칠하시네. 우리 마을에 복이 굴러 들어오려나 봐. 하며 칭송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비단 옷을 입은 중후한 사내가 내리자 마을 촌장님을 비롯한 어르신들이 앞다투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사내, 즉 최대감이라 불리는 사람은 겉보기에 아주 점잖고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아름다운 마을에 오게 되어 기쁘오. 앞으로 잘 부탁하네.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겸손한 태도와 인자한 목소리에 감동하여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최대감은 하인들에게 명하여 수레에 실린 쌀가마니와 고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했고 마을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모두가 최대감을 하늘이 보내준 귀인이라 칭송하며 그의 덕을 칭송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명수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수의 눈에 비친 최대감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최대감의 화려한 비단옷 위로 마치 썩은 냄에서 피어오르는 듯한 검붉은 도간개가 맹렬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검붉은 기운은 최대감의 온몸을 뱀처럼 칭칭 감고 있었고 그가 웃으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때마다 그 기운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변해 사람들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특히 그의 가슴 한가운데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구멍이 뚫린 듯한 검은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는데 그것은 끝을 알 수 없는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명수의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명수는 난생 처음 보는 그 끔찍하고 거대한 악의 기운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껍데기만 사람일 뿐 속은 악귀나 다름없어. 명수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최대감의 검붉은 기운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웃고 있었고 최대감은 그런 사람들을 보며 더욱 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이빨을 명수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명수는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저 사람은 위험합니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거나 최대감의 노여움을 살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입술을 깨물며 불안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또한 다른 사람들 틈에 섞여 쌀자루를 받아들고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최대감이 고개를 돌려 우연히 명수가 서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지만 최대감의 시선이 자신의 등 뒤에 꽂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대감의 눈빛은 겉으로는 온화했지만 그 속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슬그머니 사람들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마을의 평화로운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고 탁하게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막 겨울이 시작된 산골 마을에 추위보다 더 매섭고 무서운 시련이 닥쳐왔음을 명수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는 최대감을 환영하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풍악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고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명수는 차마 그 자리에 끼지 못하고 집마루에 걸터앉아 어두운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비명소리처럼 들려 명수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비비며 이 능력이 제발 틀린 것이기를, 자신이 잘못 본 것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다시 눈을 떠봐도 마을 회관 위로 피어오르는 검붉은 기운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밤하늘을 집어삼킬 듯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얀 뱀이 꿈속에서 해주었던 말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부디 이 눈으로 소중한 것을 지키고 악한 것을 피하도록 하라. 명수는 밤하늘에 떠있는 차가운 달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 달콤한 독에 취해 쓰러지기 전에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지라도 진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마을과 어머니를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명수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순박한 청년이 저 거대한 악의 기운에 맞서 마을을 지켜낼 수 있을지.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잔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산골 마을에 들뜬 분위기는 가라앉을 줄을 몰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소에게 여물을 주고 마당을 쓸었을 사람들이 이제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잠을 자거나 삼삼오오 모여 최대감 이야기로 꽃을 피우기 바빴습니다. 최대감이 나누어준 쌀과 고기가 아직 곳간에 남아있으니 당장 일하지 않아도 배가 불렀고 몸이 편해지니 마음에는 게으름이라는 독버섯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지만 산길에서 마주치는 마을 사람의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텅 빈 산길을 걸으며 명수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던 평온하고 부지런한 공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달콤하지만 끈적거리는 탐욕의 기운이 안개처럼 스며들고 있음을 그의 눈은 똑똑히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대감은 마을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매일같이 새로운 선물을 내놓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에게 오색 사탕을 나누어 주어 아이들의 입에서 단내가 떠나지 않게 했고, 또 어느 날은 부녀자들에게 고운 색실과 바늘을 선물하여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자신의 집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누구든지 들어와 쉬어가게 했으며 사랑방에서는 항상 술과 고기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남자들은 저녁이면 약속이라도 한 듯 최대감의 사랑방으로 모여들었고 최대감이 들려주는 한양의 화려한 이야기와 돈 버는 이야기에 넋을 잃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명수는 그 사랑방 앞을 지날 때마다 흘러나오는 검붉은 기운이 마치 뱀 둥지처럼 고리를 틀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즐거워 보여 차마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명수의 눈에 비친 마을 사람들의 기운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맑은 흰색이나 따뜻한 노란색이었던 사람들의 본심이 최대감이 주는 공짜 술과 음식에 길들여질수록 점점 탁한 회색이나 욕심을 상징하는 붉은 반점으로 얼룩져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대감 옆에 딱 붙어 그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칠성 형님의 변화는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우직하고 성실하던 칠성 형님의 가슴 주위에는 최대감에게서 옮겨온 듯한 검은 실타래 같은 기운이 엉겨 붙어 있었고, 그가 최대감님만 믿으면 우리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라고 말할 때마다 그 검은 기운은 혀처럼 날름거리며 커져만 갔습니다. 명수는 칠성 형님을 붙잡고 형님, 공짜는 없는 법이에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마세요라고 조심스럽게 말려보았지만 칠성 형님은 오히려 너는 복이 굴러들어와도 찰놈이구나라며 명수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 내리는 오후, 최대감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마을 회관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또 무슨 좋은 선물을 줄까 기대하며 앞다투어 모여들었고 회관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상석에 앉은 최대감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명수의 눈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의 검은 아우라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게 팽창하여 회관 전체를 집어삼킬 듯 덮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대감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마을에 와서 지내보니 이곳은 산세가 좋고 물이 맑아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뼈 빠지게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해도 늘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것이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대감님 말씀이 구구절절 옳습니다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최대감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마치 대단한 비밀이라도 알려주듯 목소리를 낮추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내게 한양에 있는 큰 상단들과 연결된 줄이 있는데 이 마을의 뒷산과 밭을 담보로 하여 큰 돈을 투자받아 사업을 일으켜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땅 문서와 집 문서를 내게 잠시 맡겨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바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매달 쌀 2가마니씩을 이자로 드리고 원금은 1년 뒤에 2배로 불려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쌀 2가마니와 2배라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흙을 파먹어도 만져보기 힘든 큰 돈을 가만히 앉아서 벌 수 있다는 말에 여기저기서 탄성과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수는 그 순간
최대감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가 사람들의 귀와 눈을 가리는 환영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대감님, 정말입니까? 저희 같은 촌부들에게 그런 큰 복을 나눠주신다니요. 마을 이장님이 감격에 겨워 외치자 최대감은 짐짓 겸손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아 더 이상의 재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남은 여생을 보낼 이 아름다운 마을이 부유해지는 것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달콤하기 그지없었지만 명수의 눈에는 최대감의 손가락 끝에서 뻗어나온 가느다란 검은 줄들이 마을 사람들의 목과 손목을 감아매는 끔찍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미가 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명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쉽게 큰 돈을 버는 법은 없습니다. 땅 문서는 우리 생명줄이나 다름없는데 그걸 남에게 맡기다니요. 명수의 외침에 회가 나는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명수에게 쏠렸고 최대감의 눈썹이 꿈틀하는 것을 명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칠성 형님이 나서서 명수를 나무랐습니다. 이 녀석아, 대감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호의를 네가 뭔데 의심하느냐? 너는 평생 나무나 하면서 살고 싶으냐? 다른 마을 사람들도 칠성 형님의 말에 동조하며 명수에게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놈이 어른들 하는 일에 끼어들어 죄를 뿌리네. 명수, 저 녀석, 평소엔 얌전하더니 배가 아픈가 봐. 하는 비난의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명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명수는 억울하고 답답하여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미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최대감은 짐짓 너그러운 척하며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허허. 젊은이가 의심이 많은 것은 나쁜 일이 아니오. 신중한 것은 좋은 것이지. 하지만 내 진심을 몰라주니 조금 섭섭하구려. 나는 강요하지 않겠네. 믿는 사람만 나를 따르면 될 일이야. 그의 말은 오히려 사람들의 충성심을 자극했고 마을 사람들은 명수를 흘겨보며 앞다투어 최대감에게 저희는 대감님을 믿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명수의 어머니조차 명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명수야, 그만해라. 대감님 체면에 흠집 내지 말고 앉거라. 라고 속삭이셨습니다. 어머니의 몸 주위에도 옅은 회색빛이 감돌고 있는 것을 본 명수는 절망감을 느끼며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의 벽 앞에서 무력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당산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답답함은 식지 않았습니다. 당산나무 아래에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눈이 어두워 앞을 거의 보지 못했지만 평생 이 마을을 지켜온 지혜로운 분이라 마을의 대소사를 꿰뚫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명수가 다가가는 인기척을 느끼자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명수냐, 발소리가 무겁구나. 마음 돌덩이를 지고 걷는 게냐. 명수는 할머니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마을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사람들이 도깨비에 홀린 것 같아요. 할머니는 마른 나무 껍질 같은 손으로 명수의 손등을 덮어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원래 너무 단 것은 뱃속을 썩게 하고 너무 고운 빛은 눈을 멀게 하는 법이다. 내 눈은 멀어 세상 껍데기는 못 보지만 냄새는 맡을 수 있지. 며칠 전부터 마을의 시체 썩는 냄새가 향 냄새에 섞여 나더구나. 명수는 할머니의 말에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신이 눈으로 보는 그 썩은 기운을 할머니는 다른 감각으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머니, 저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제가 봤어요. 사람들을 속이고 땅을 뺏으려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아요. 명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로 땅을 톡톡 치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보는 법이다. 지금은 그들의 눈에 황금 콩깍지가 씌었으니 내 말이 들릴 리 없지. 허나 명수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네가 본 것이 진실이라면 반드시 틈이 보일 게다.
뱀이 허물을 벗을 때 가장 약하듯이 저놈도 욕심을 채우려 할 때 반드시 꼬리를 드러낼 것이다. 그때를 기다려라. 지금은 나서서 떠들 때가 아니라 숨죽여 지켜볼 때다. 할머니의 말씀은 명수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등불 하나를 켜준 듯 했습니다. 명수는 무작정 소리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님을, 악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차가운 머리와 인내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명수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놓고 반대하는 대신 겉으로는 조용히 지내면서 최대감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수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포기했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수의 눈은 매의 눈처럼 번뜩이며 최대감의 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최대감은 사람들의 땅 문서를 모으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했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문서를 꺼내 최대감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를 넘길 때마다 그들의 몸에서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푸르스름한 상실의 기운이 빠져나와 최대감의 검은 주머니 속으로 빨려 들어갔지만 사람들은 쌀가마니를 받으며 좋아할 뿐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수는 최대감의 하인들이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것만 성공하면 우리도 한미천 잡아서 뜨는 거야. 이 촌구석 무지렁이들, 문서 넘어온 줄도 모르고 헤헤거리기는. 쉿,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대감님이 서류 정리가 끝날 때까지 입조심하라고 하셨어. 내일 밤에 옆마을 거강꾼이 온다더군. 명수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 대감이 마을 사람들의 땅을 담보로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땅 자체를 팔아넘길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내일 밤 거강꾼이 온다면 그때가 바로 할머니가 말씀하신 꼬리가 드러나는 순간일 것이었습니다. 명수는 집으로 돌아와 쿵쿵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어머니가 잠드신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머리맡에도 어느새 옅은 회색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내일이면 집 문서를 최대감에게 가져갈 생각이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이 집도, 어머니의 웃음도. 명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내일 밤, 최대감이 거강꾼을 만나는 그 현장을 덮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었습니다. 명수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평소 말수는 적지만 의리 있고 힘이 장사인 돌쇠를 떠올렸습니다. 비록 며칠 전 명수에게 화를 냈던 돌쇠였지만 그라면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마음을 돌릴 수도 있을 거란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마을 위로 쏟아지는 눈송이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하얗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최대감의 집만이 붉은 등을 밝힌 채 검은 욕망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 불빛을 노려보며 하얀 뱀이 주었던 그 맑고 시린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것입니다. 명수는 품속의 낫을 단단히 챙기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최대감의 집 담벼락 밑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눈바람 속에서도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잔혹한 색깔들로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가면이 벗겨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하늘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밤새 내린 눈은 무릎까지 쌓여 마을을 온통 하얀 감옥처럼 가두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충혈된 눈으로 방문을 열었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아침을 짓고 계셨는데 그 소리가 명수의 귀에는 마치 이별을 준비하는 장송곡처럼 슬프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해진 집 문서를 꺼내어 고운 보자기에 싸놓고는 마치 보물단지라도 되는 양 애지중지 어루만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몸 주위에는 희망에 부푼 분홍빛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만 명수의 눈에는 그 분홍빛 가장자리가 이미 검게 타들어가고 있는 불길한 징조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명수는 차마 어머니의 그 헛된 희망을 당장 꺾을 수가 없어 주먹을 꽉 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명수는 서둘러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어젯밤 생각했던 대로 돌쇠 형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돌쇠 형님은 마을에서 힘이 장사로 소문난 데다 성격이 불같으면서도 의리가 있어 명수가 유일하게 기대를 걸어볼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수가 돌쇠 형님의 집마당에 들어서자 돌쇠는 우통을 벗어제낀 채 도끼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에이, 이놈의 세상. 나도 이제 허리 펴고 살아보자. 돌쇠가 도끼를 내리찍을 때마다 튀는 나무 파편과 함께 그의 몸에서는 짙은 주황색의 욕망과 회색의 불안감이 뒤섞인 거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대감의 말을 믿고 싶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평생 지켜온 땅을 남에게 맡긴다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명수는 그 흔들리는 기운을 포착하고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아침부터 기운이 넘치시네요. 명수가 말을 걸자 돌쇠는 땀을 닦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냐, 명수 너냐? 너는 아직도 최대감님을 의심하느냐? 오늘 밤만 지나면 우리도 부자가 될 텐데 웬 걱정을 사서 하냐? 돌쇠는 짐짓 큰 소리를 쳤지만 명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했습니다. 명수는 돌쇠의 눈을 피하지 않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미친놈처럼 보이겠지만 제 말 한 번만 믿어주세요. 형님, 사실 어젯밤에 형수님이랑 싸우셨죠? 형수님은 문서 주는 거 반대하시는데 형님이 억지로 우기셨잖아요. 형님 마음속에도 불안한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돌쇠는 깜짝 놀라며 도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집안일이라 남들은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명수가 훤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쇠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내 놈이 그걸 어떻게... 아니,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돌쇠가 당황하여 말을 더듬자 명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형님, 저에게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제 눈에는 최대감이 웃고 있어도 그 속에는 시커먼 구렁이가 들어있는 게 보입니다. 오늘 밤에 옆마을 거간꾼이 최대감 집으로 몰래 온다고 합니다. 땅 문서를 불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팔아치우고 도망가려는 거예요. 저랑 같이 가서 딱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제 말이 거짓말이면 제가 형님 집 머슴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명수의 눈빛이 너무나 결연하고 처절하여 돌쇠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의 몸을 감싸던 회색빛 의심이 서서히 옅어지고 대신 명수에 대한 신뢰를 뜻하는 푸른빛이 조금씩 피어올랐습니다. 좋다.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엔 안 믿겠지만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한번 가보기나 하자. 대신 허탕이면 각오해라. 약속을 받아낸 명수는 집으로 돌아와 초조한 마음으로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의 공기는 더욱 기묘하게 변해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두가 부자가 된다는 기대감에 마을 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마을회관 근처를 서성거렸지만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까마귀 떼가 마을 위를 낮게 날며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명수의 눈에는 마을 전체가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사람들의 기운은 생기를 잃고 흐릿해져 있었고 오직 최대감의 기와집에서만 뿜어져 나오는 검붉은 도끼가 마을의 골목골목을 뱀처럼 타고 흘러들어 사람들의 발목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들이 영문도 모른 채 풀을 뜯고 있는 풍경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명수는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냉수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드디어 땅거미가 지고 사위가 어둑어둑해지자 명수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만난 돌쇠 역시 몽둥이 하나를 허리춤에 차고 잔뜩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몸을 숨기며 최대감의 집 뒷담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눈이 쌓여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었지만 대신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최대감의 집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명수는 어릴 적부터 이 마을에서 자라 개구멍이 어디 있는지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잡목이 우거진 담장 구석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사랑방이 잘 보이는 장독대 뒤편에 몸을 웅크리고 숨었습니다. 사랑방 문에는 불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창호지에 어른거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대문 쪽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가 은밀하게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갓을 깊게 눌러쓰고 털배자를 입은 사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들어왔는데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재빠르고 가벼웠습니다. 명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사내, 즉 거강꾼의 몸에서는 쥐색의 탁하고 지저분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
그 기운은 비열함과 교활함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최대감의 하인 칠성이가 나와 그를 맞이했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눈짓만 교환한 뒤 서둘러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쇠가 저놈이구나 하고 작게 속삭이자 명수는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두 사람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사랑방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랑방 안에서 최대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던 그 인자하고 점잖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김서방. 서류는 다 준비되었는가? 이 촌구석 무지렁이들 비위 맞추느라 내 속이 다 뒤집어질 지경이야. 최대감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박했으며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수는 장독대 틈으로 보이는 최대감의 기운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사랑방 안은 최대감의 검은 기운과 거간꾼의 쥐색 기운이 서로 엉키고 설켜 마치 썩은 외처럼 변해 있었고 그들이 말을 주고받을 때마다 그 기운은 더러운 오물처럼 사방으로 튀고 있었습니다. 명수 옆에 있던 돌쇠는 그 기운을 볼 수는 없었지만 최대감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섬뜩한 변화에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거간꾼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대감님. 한양에서 온 진짜 땅 문서는 여기 있습니다. 내일 마을 사람들이 가져오는 문서를 받아서 도장만 찍으면 이 마을 땅은 전부 대감님 소유가 되고 바로 저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노비 문서도 확실히 챙기셨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돌쇠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땅을 팔고 마을 사람들을 노비로 만들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돌쇠가 흥분하여 당장이라도 뛰쳐나가려는 것을 명수가 온 힘을 다해 팔을 붙잡아 말렸습니다. 형님, 참으세요. 지금 나가면 다 망칩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명수의 눈은 침착했지만 그 속에서도 분노의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끔찍한 모의가 오갔습니다. 내일 아침 조회 때 문서를 다 거두면 나는 급한 일이 있다며 한양으로 올라가는 척하고 빠질 걸세. 자네는 며칠 뒤에 관아 포졸들을 데리고 와서 땅 주인이 바뀌었다고 선포하면 돼. 저 멍청한 것들은 글도 모르니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최대감은 낄낄거리며 술잔을 기울였고 그 모습이 창호지의 그림자로 비쳐 마치 악마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명수의 눈에 비친 최대감의 심장은 이제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그 안에는 일말의 양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명수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곁에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 묶여있던 최대감네 사냥개가 킁킁거리며 장독대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냄새를 맡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개가 짖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두 사람의 목숨마저 위험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명수는 재빨리 품에서 낮에 먹다 남은 말린 오징어 다리 하나를 꺼내어 개가 있는 반대쪽 담장 너머로 힘껏 던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맛있는 냄새가 퍼지자 사냥개는 관심을 돌려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휴, 돌쇠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명수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제 됐어요. 들을 건 다 들었으니 빠져나가요. 두 사람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시 개구멍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안전한 곳까지 달려온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돌쇠는 씩씩거리며 땅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들, 내가 가서 그놈들 목을 비틀어 놓겠어. 우리를 다 종으로 팔아먹으려 하다니. 돌쇠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그의 몸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인 시뻘건 불기둥 같은 기운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런 돌쇠의 어깨를 잡으며 진정시켰습니다. 형님, 힘으로 하면 우리가 집니다. 저놈들은 하인들도 많고 관아랑도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먹을 쓰면 오히려 우리가 도적으로 몰려 잡혀갈 겁니다. 명수의 차분한 목소리에 돌쇠는 겨우 화를 가라앉히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냐? 내일 아침이면 문서를 다 뺏길 텐데. 명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구름 사이로 보이는 달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저놈들의 가면을 벗겨야 해요. 단순히 소리치는 게 아니라 꼼짝 못할 증거를 들이밀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제 눈에는 보여요. 저놈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나오는 그 더러운 기운을.
그리고 저놈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약점이 무엇인지도 알 것 같아요. 명수는 방금 전 엿들은 대화 속에서 최 대감이 관아 이야기를 할 때 유독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떨리던 검은 기운을 기억해냈습니다. 최 대감은 사실 벼슬아치가 아니라 수배 중인 죄인일 수도 있다는 직감이 스쳤습니다. 형님, 내일 아침 일찍 이웃마을 관아로 좀 다녀와 주셔야겠어요. 제가 써드리는 쪽지를 사또님께 전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마을 회관에서 시간을 끌겠습니다. 명수는 결단에 찬 눈빛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명수의 눈에서 예전의 유약한 나무꾼 청년의 모습이 아닌 마을을 지키려는 강인한 전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관아 포졸들을 데리고 오마. 내 놈만 믿는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굳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진심은 그 어떤 불보다도 따뜻했습니다. 명수는 집으로 돌아와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비록 글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으로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최대감의 인상차게와 그가 꾸미는 흉계, 그리고 거간꾼의 존재까지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창밖에는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명수는 자신의 눈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신비한 눈은 자신을 위해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위해 하늘이 내려준 선물임을 확신했습니다. 명수는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한번 쓰다듬고는 결전의 장소인 마을 회관으로 향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샛별처럼 맑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칼날 같은 예리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 마당에는 벌써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품속에 저마다의 전 재산인 문서를 안고 있었고 얼굴에는 헛된 기대감으로 인한 들뜬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마루 높은 곳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명수의 눈에 비친 그는 입을 쩍 벌리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거대한 악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최대감의 몸을 휘감은 검붉은 도끼는 이제 절정에 달해 마치 불타오르는 화염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진실의 막이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은 아침부터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과 함께 욕심에 찬 웅성거림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퍼부을 듯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은 오직 최대감이 앉아있는 마루 위, 그곳에 놓인 붉은 인주함과 문서 더미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명수의 눈에 비친 마을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도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 사람들의 머리 위로는 헛된 희망을 상징하는 누런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그 안개 사이로 최대감이 내뿜는 검은 도끼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사람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수는 숨이 턱 막혀오는 것을 느끼며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두 눈만은 차가운 얼음처럼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여유롭게 부채를 붙이며 사람들을 재촉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줄을 서시오. 한 분도 빠짐없이 큰 부자가 되게 해드릴 테니 서두르시오. 나는 곧 한양으로 떠나야 하니 시간이 없소이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맨 앞에 서 있던 이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마을 공동 소유의 산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장님의 몸 주위에는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회색과 주황색의 기운이 어지럽게 엉켜 있었는데 그 기운은 최대감의 손이 닿자마자 검게 타들어가며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명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장님과 최대감 사이로 번개처럼 뛰어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장님, 그 도장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명수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자 시끌벅적하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명수에게 쏠렸고 그 눈빛들 속에는 의아함보다는 방해꾼에 대한 짜증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눈썹을 꿈틀거리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검은 기운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가시처럼 솟구쳐 올라 명수를 위협했습니다. 이 녀석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냐. 어른들이 하는 신성한 사업에 재를 뿌리려 하다니. 최대감 옆에 서 있던 칠성 형님이
험악한 표정으로 나서며 명수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물러서지 않고 칠성 형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형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지금 형님 눈앞에 있는 그 황금은 진짜가 아니라 미끼입니다. 우리가 평생 일궈온 이 땅을 저 사기꾼에게 통째로 넘기려 하시는 겁니까? 명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그 단호한 기세에 칠성 형님은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대감은 헛기침을 하며 짐짓 점잖은 척 명수를 타이르려 했습니다. 허허, 젊은이가 아직 세상을 몰라 의심이 많은 모양이네. 내 진심을 그리도 몰라주니 섭섭하구먼. 나는 그저 이 마을을 위해 내 재산을 털어 돕려는 것뿐인데 나를 사기꾼이라니? 그 증거라도 있는가? 최대감이 말을 할 때마다 그의 입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와 명수의 얼굴을 덮치려 했지만 명수는 그 연기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피하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손가락으로 최대감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증거요. 증거는 바로 대감님, 당신의 그 시커먼 속내입니다. 당신은 지금 한양으로 가서 투자를 받아오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 문서들을 받자마자 옆마을 거강꾼에게 넘기고 도망칠 생각이지 않습니까? 어젯밤 사랑방에서 거강꾼과 나누던 이야기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명수의 폭로에 마을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강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진짜인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떨어지자 그들을 감싸고 있던 누런 안개가 조금씩 걷히며 회색빛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대감의 얼굴색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기운이 격렬하게 요동치며 불안정한 파동을 만들어냈고 명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의 눈을 보세요. 떳떳한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지금 저 사람은 들킬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간꾼이 가져온 가짜 한양 문서, 그리고 우리를 노비로 팔아넘기려던 계획, 그 모든 것이 저 자의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최대감은 더 이상 점잖은 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부채를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라. 어디서 근거 없는 헛소리를 짓거려. 여봐라. 저놈을 멍석마리에서 마을 밖으로 내다 버려라. 최대감의 호령에 덩치 큰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명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명수의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으셨습니다. 하인들의 몸에서는 폭력과 살기를 띠는 붉은 기운이 이글거리고 있었고 명수는 그 살기 속에서 오직 진실 하나만을 무기로 버텨야 했습니다. 하인의 몽둥이가 명수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찰나 명수는 눈을 질끈 감는 대신 부릅뜨고 외쳤습니다. 진실을 가릴 수는 없어. 내 놈의 그 검은 껍데기는 곧 벗겨질 것이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동작 멈춰라! 관아에서 나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하자 땀범벅이 된 돌쇠 형님이 관아의 포졸들과 사또를 모시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돌쇠 형님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개선장군처럼 당당했습니다. 사또의 등장에 최대감의 하인들은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최대감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수의 눈에 비친 최대감의 기운은 이제 공격적인 붉은 가시에서 도망칠 구멍을 찾는 비겁한 쥐색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슬금슬금 뒷문 쪽으로 몸을 움직였지만 이미 포졸들이 회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마루 위로 올라가 최대감을 노려보았습니다. 네, 이놈, 한양에서 온 대감 행세를 하며 선량한 백성들을 등쳐먹는 희대의 사기꾼, 구렁이 김가가 바로 너였구나. 내 놈의 수배 전단이 전국에 붙은 지가 언젠데 감히 내 관할 구역에서 이런 짓을 벌여. 사또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대감이 아니라 수배 중인 사기꾼이었다니 명수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사기꾼 김가는 털썩 무릎을 꿇으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포졸들이 들이닥쳐 그를 포박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김가의 몸에서는 더 이상 거만한 검은 도끼가 나오지 못하고 쪼그라든 풍선처럼 초라한 회색 연기만이 힘없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명수를 불러 칭찬했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이 마을 사람들이 큰일 날 뻔했다. 네 용기와 지혜가 마을을 구했어.
명수는 고개를 숙이며 겸손해했지만 그의 눈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기꾼이 잡혀가고 진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의 몸을 감싸고 있던 누런 탐욕의 안개와 회색빛 불안감이 마치 아침 햇살에 녹는 눈처럼 스르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부끄러움과 안도가 섞인 옅은 푸른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멍하니 서 있다가 하나둘씩 정신을 차린 듯 자신들이 쥐고 있던 땅 문서를 품에 꼭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귀신에 홀렸지. 하마터면 조상님 뵐 면목이 없을 뻔했어. 여기저기서 통곡과 탄식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돌쇠 형님이 명수에게 다가와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명수야, 고맙다. 진짜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내 손으로 우리 집을 팔아먹을 뻔했다. 이 못난 형을 용서해 다오. 돌쇠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의 몸에서는 진심 어린 고마움과 미안함을 담은 맑은 주황색 빛이 따뜻하게 피어올라 명수를 감싸 안았습니다. 명수는 돌쇠의 등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형님, 늦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우리가 지켰잖아요. 명수의 어머니도 달려와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서는 다시 예전의 그 따뜻하고 포근한 살구색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며 놀란 명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사기꾼 일당이 관아로 끌려가고 난 뒤 마을 회관 마당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자신들이 보여주었던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명수는 마루 위로 올라가 사람들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 지난 일입니다. 누구라도 달콤한 말에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것도 잃지 않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서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읍시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명수의 말은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봄바람 같았습니다. 이장님이 먼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 명수 말이 맞다. 우리가 잠시 헛꿈을 꾸었어. 다들 흩어져서 못다한 일들을 하자고. 그리고 명수야, 정말 고맙다. 네가 우리 마을의 은인이다. 사람들은 그제야 굳은 표정을 풀고 명수에게 박수를 보내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명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고 어떤 아저씨는 명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명수의 눈에 비친 마을 사람들의 기운은 이제 완벽하게 맑아져 있었습니다. 욕심의 찌꺼기는 사라지고 본래의 순박하고 선한 빛깔들이 다시금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명수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최대감이 나누어 주었던 비단이나 장식품들을 모아 불태워버리거나 멀리 내다 버렸습니다. 그것들은 공짜 선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혼을 갉아먹던 미끼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곳곳에서 피어오르던 밥 짓는 연기는 그 어느 때보다 구수하게 느껴졌고 뚝 끊겼던 다듬이질 소리와 소멍에 얻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집마당에 서서 그 소리들을 음악처럼 들으며 자신의 눈을 어루만졌습니다. 하얀 뱀이 준 이 눈은 세상의 추한 꼴을 보여주는 저주가 아니라 그 추함 속에서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게 해주는 등불이었음을 명수는 이제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해질녘, 명수는 지게를 지고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고생을 하느라 택감을 제대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산길을 오르는 명수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눈 덮인 산은 고요했고 나뭇가지마다 매달린 고드름은 수정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산 중턱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의 지붕 위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골목길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쳐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검은 도끼도 누런 탐욕의 안개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 사는 냄새와 따뜻한 생명의 기운만이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명수는 나무 한 짐을 가득해서 내려오는 길에 처음 하얀 뱀을 만났던 그 덤불 숲을 잠시 들렀습니다. 눈이 쌓여 흔적조차 찾기 힘들었지만 명수는 그곳을 향해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눈으로 세상을 바르게 보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잡아주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마치 뱀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명수는 빙그레 웃으며 마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서 어머니와 함께 뜨끈한 국밥을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마을 사람 모두가, 그리고 명수 자신도 악몽 없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기꾼 일당이 관아의 포졸들에게 끌려가고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지도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던 거센 폭풍우 같던 소동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었던 헛된 욕심의 물결도 차가운 겨울바람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마을은 다시 예전의 고요하고 정겨운 산골 마을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맑고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눈을 바라볼 때 부끄러움 대신 깊은 신뢰와 안도의 빛을 띠게 되었고 이웃의 안부를 묻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한 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명수는 아침마다 마당을 쓸며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이웃들의 빗자루질 소리가 마치 서로에게 보내는 아침 인사처럼 정겹게 느껴져 빙그레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겨울은 더욱 깊어져 산과 들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처마 밑에는 수정처럼 맑은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투명한 빛을 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난번 사건을 교훈 삼아 더욱 부지런해졌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놓았던 일손을 다시 잡고 겨우내 먹을 김장김치를 단속하거나 지프로 새끼를 꼬아 망태기를 만드는 등 소박한 일상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명수의 눈에 비친 마을 사람들의 기운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하게 흔들리거나 탁한 색을 띠지 않았습니다. 대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은은하고 묵직한 황토색 기운이 그들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는데 명수는 그 투박한 색깔이 화려한 비단옷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창고에 쌓인 쌀가마니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정직한 땀방울에 있다는 것을 마을 전체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명수의 일상도 예전과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어머니의 따뜻한 숭늉을 챙겨드리고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마을 사람들이 명수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착하고 성실한 나무꾼 총각 정도로만 여겼다면 이제는 마을의 은인이자 지혜로운 청년으로 대우하며 그를 볼 때마다 존경의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길을 가던 어르신들은 명수를 불러 세워 자네 덕분에 우리 집 기둥뿌리를 지켰네 하며 고마워했고 아이들은 명수의 지게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명수 형아는 천리안을 가졌대 하며 신기해했습니다. 명수는 그런 칭찬이 쑥스러워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라며 머리를 긁적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수가 산에서 내려와 마을 어귀에 닿았을 때 지난번 명수를 가장 심하게 타박했던 칠성 형님이 쭈뼛거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성 형님의 손에는 갓 잡은 토끼 한 마리와 귀한 산도라지 몇 부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님은 명수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헛기침만 몇 번 하더니 툭 하고 물건들을 명수의 지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어머니 끓여드려라. 겨울에 기력 회복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더라. 투박한 말투였지만 명수의 눈에는 칠성 형님의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진한 쑥색의 미안함과 고마움의 기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명수는 형님의 마음을 알기에 아무 말 없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에 칠성 형님의 얼굴에도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깊은 화해의 강물이 흘렀습니다. 명수의 신비한 눈은 이제 악한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작고 여린 선한 마음까지도 섬세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퉁명스럽게 말하는 욕쟁이, 할머니의 가슴속에는 자식들을 걱정하는 따뜻한 분홍빛 사랑이 숨어 있었고 무뚝뚝한 대장장이, 아저씨의 손끝에는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푸른 장인 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수는 이 능력이 단순히 거짓을 가려내는 칼이 아니라 사람들의 진심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등불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기도 하고 말 못할 고민이 있는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명수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봄볕과도 같았습니다. 동지동가 다가오자
마을 부녀자들은 회관에 모여 팥죽을 쑤기로 했습니다. 붉은 팥을 삶아 체에 거르고 찹쌀로 빚은 새알심을 동동 띄운 팥죽은 애군을 쫓고 새해의 복을 비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팥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온 마을에 퍼지자 집집마다 방문을 열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팥죽 한 그릇을 받아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홍조가 돌았고 호호 불어가며 죽을 먹는 모습은 정겹기 그지없었습니다. 명수와 어머니도 그 자리에 함께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명수의 그릇에 유난히 새알심을 많이 넣어주며 은근한 사랑을 표시했습니다. 명수야, 많이 먹고 내년에도 우리 마을 잘 지켜다오. 이장님의 덕담에 모두가 하하호호 웃음을 터뜨렸고 명수는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하고 고소한 팥죽 맛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팥죽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서는 다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눈송이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마을을 포근한 소미불처럼 덮어주었습니다. 명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 덮인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세상 그 어떤 난로보다도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명수를 올려다보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명수야, 나는 네가 특별한 눈을 가졌든 아니든 상관없단다. 너는 내게 언제나 착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니까. 하지만 그 눈으로 세상의 아픔을 보게 된다면 너의 마음이 너무 고단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구나. 어머니의 말씀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수는 어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좋은 것만 보고 예쁜 마음만 보며 살게요. 이 눈은 우리를 지키라고 하늘이 주신 선물이니까요. 그날 밤 명수의 집 아궁이에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온돌방 아랫목은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고 창호지 문 밖에서는 바람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방 안은 아늑하기만 했습니다. 명수는 화로에 고구마와 밤을 묻어두고 어머니와 마주 앉아 콩을 골랐습니다. 탁탁 콩이 튀는 소리와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겨울밤의 정취를 더해주었습니다. 잘 익은 고구마를 꺼내 반으로 쪼개자 노란 속살이 드러나며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니,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명수가 호호 불어 껍질을 깐 고구마를 어머니께 건네자 어머니는 우리 아들 덕분에 올겨울은 유난히 따뜻하구나 하시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어머니는 먼저 잠자리에 드셨고 명수는 홀로 앉아 창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밖은 온통 은색이었고 달빛에 반사된 눈밭이 대나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문득 그 하얀 뱀이 생각났습니다. 처음 뱀을 만났던 그 덤불숲은 이제 눈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겠지만 뱀이 남긴 선물은 명수의 눈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눈을 감고 자신의 눈꺼풀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검은 도끼도 붉은 욕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맑고 푸른 호수 같은 평온함만이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네가 준 이 눈으로 나는 세상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 명수는 마음속으로 하얀 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뱀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 인연은 명수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명수는 창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등줄기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하루 종일 긴장했던 근육들이 노곤하게 풀어졌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고르지 못한 숨소리조차 자장가처럼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명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고.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그가 가진 신비한 눈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읽는 도구였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심 어린 행동과 사랑이라는 평범한 진리였습니다. 명수는 이제 그 진리를 가슴에 품고 평범하지만 특별한 나무꾼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깊은 산골 마을은 완전한 어둠과 고요 속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사락사락 내리며 지붕 위에, 장독대 위에, 그리고 사람들의 꿈 위에 소복하게 쌓여갔습니다. 그 눈 밑에서 봄을 기다리는 씨앗들이 숨을 죽이고 있듯이 마을 사람들도
다가올 따뜻한 봄날을 꿈꾸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도, 뒷산의 바위들도, 그리고 외양간의 누렁소도 모두 긴 겨울밤에 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기운은 눈 속에 파묻혀 사라지고 오직 순백의 평화만이 이 작은 마을을 요람처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명수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꿈속에서는 다시 그 하얀 뱀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 꽃밭을 거니는 꿈을 꿀지도 모르지요.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밝은 해가 떠오를 것이고 명수는 맑은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녕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방 안에 호롱불이 가물거리다 스르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명수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람소리도 잦아들고 온 세상이 숨을 죽인 채 잠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명수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꾼도 물러갈 시간입니다. 산골 마을에 눈 내리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부디 평안한 밤 되십시오. 모든 걱정과 근심은 저 눈밭에 묻어두고 오직 따뜻한 이불 속 온기만을 느끼며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